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환경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존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국가 정부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관리 방향이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에 저희는 과학적인 근거로서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른 판단 기준을 제공하려 합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참여는 이런 간극을 줄이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려 깊은 시민의 가치관은 장기적 이익의 추구로 정책의 차원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과 전문가의 해안을 모아 발전된 환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환경정책협의회의 출발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의 가치와 환경오염의 규명, 과학적 사고의 기초를 열어주신 교수님이 이렇게 새로운 도전과 시작의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30년간 기술자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환경운동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공감해서 저도 역시 환경운동이라는 용어에 기술자를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술운동이라는 용어를 잡으면서 많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그 주장을 설립했었고, 지금 요번에 추진하는 정책협의회가 저와 같은 뜻인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협회장으로서 설악산 케이블카나 제주 제2공항 등 대규모 정부 정책 사업에 대한 개발과 보존에서 많은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오염 평가 제도가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인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이 저에게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환경오염 평가 절차의 슬림화, 그 다음에 ICT 기술 접목, 제도에 참여하는 이행 주체들의 책임 등을 담은 그 환경오염 평가 개선을 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 환경영향 평가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국회에서 드렸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치우침이 아니었나는 조금 아쉬움에서 나온 반로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환경기술운동을 되새기면서 당부의 말씀을 한 3가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째로 문제 규명에 있어서 치우침을 경계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의 한정적 문제인지 아니면 지역성, 사업성, 이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문제인지는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 방안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해서 치우침을 경계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접근입니다. 이 다가감이 필요합니다. 환경 문제는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환경적 문제 요소에 대한 접근과 함께 얽혀 있는 또 다른 문제적 요소에 대한 접근과 이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탁드리고 싶고요. 3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이 무엇인가, 최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이 필요합니다. 해결 방안은 간단하게 행정처분을 통해 처벌로 강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 및 기술을 개선하면서 역시 개선할 수가 있고, 아니면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수기를 통한 합의입니다.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런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환경 분야 100점을 위해서 다른 분야를 포기하지 말고 환경, 사회, 경제의 3분야 모두 90점을 맞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가. 이러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환경운동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환경운동의 지평을 열고자 하는 한국환경정책협의회가 환경운동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물안경학회 회장 박준홍입니다. 한국환경정책협의회 창립총회를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가의 환경정책은 정치보다는 과학기술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계획되고 평가되어야 국가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기술에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시겠다는 취지에서 발기한 한국환경정책협의회를 적극 응원합니다. 앞으로 환경정책협의회가 하신 일에 한국물안경학회가 함께 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하천우수학회장 원두희입니다. 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상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한국환경정책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연환경 변화와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환경정책을 제시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환경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환경정책협의회의 창립 취지에 깊은 공감을 보냅니다. 이러한 취지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환경정책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향후 하시는 일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환경정책협의회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협의회를 출범시키는 강원대학교 김범철 명예교수님과 서울대학교 최지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의 환경 문제는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유의 근거에서 다루어야 국가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과학에 근거한 합리적 환경단체의 출범은 그동안 저희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오던 일이었기에 저희 한국수생태보건협회도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환경 전문가를 계속 연결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하며 환경 관련 학회 및 회원들과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우호적인 환경 정책들이 제안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을 위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감성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변에는 합리적인 과학 지식이 부족한 그런 것이 이제 토대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전부터 그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단체들과 좀 갈등을 가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하고도 갈등을 가지기도 하고. 그런데 늘 생각했던 그 경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목소리를 제자리에서 내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침묵하는 것이 중립이 아니라 그 자체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미래를 앞을 보고 환경 관리를 하고 우리 정책이 시행이 되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가치관이 높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하면 낮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또 과학기술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휘둘려서 압제당합니다.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자들이 침묵합니다. 눈치만 봅니다. 그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이 자연환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떤 정책을 펼쳐야 올바르게 이것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지를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주고 그 과학기술이 토대가 돼서 우리의 먼 앞날을 바라보는 자연환경을 관리하는 환경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침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이 협의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범철 교수님 연락을 받았을 때 우리 김범철 교수님은 아마 과거부터 상당히 이 환경 정책 관련해서 바르게 말씀하시고 잘 지도해 주셔가지고 아주 적극 참여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발제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 3, 40년 동안 주요한 우리나라 환경 정책 결정할 때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머리를 염색을 해서 그렇지 꽤 나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개발 시대 때부터 그 환경 보존 시대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까지 쭉 중요한 국가 환경 정책이 있을 때마다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게 된 게 아마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근무한 게 이제 국토개발연구원입니다. 그 당시 지금 이제 국토연구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환경 시대 때는 환경연구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환경연구원 근무하는 학교로 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 3, 40년 동안에 주요한 환경정책 결정했을 때는 관련된 연구라든지 이런 쪽 쭉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좀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참여한 게 국토개발 종합계획입니다. 아마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우리나라에서 못 세웠어요. 프랑스 용역회사에서 세워졌습니다. 그게 1970년대에 주로 이제 이 계획들이 수립돼 집행이 되었고 1980년도에 이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 당시 이제 그 79년도에 이제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떻게 우리나라 계획을 외국인들 손에 세우느냐 해가지고 그때 이제 국토개발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키스트도 만들고 한국개발연구원도 만들고 이제 국토개발연구원도 그때 대통령께서 직접 설립자가 돼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 이제 환경 분야 자원 그때는 환경이 아니고 자원 환경 분야로 해가지고 그 분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2차 국토개발계획할 때 고속도로라든지 관련해서 공단이라든지 수도권 개발 이런 쪽 우리나라 기반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지하철도 그렇고요 도입이 돼서 많이 이제 건설이 되고 아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당시는 어쨌든 우리나라 먹고 사는 게 가장 힘들었으니까 임해공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정책 결정이 돼서 많은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환경은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주로 하수 처리장이나 이런 쪽 계획들을 많이 수립한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새만금 개발 사업입니다. 새만금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농업하시는 분은 식량 안보를 말씀하시고 또 갯벌 하시는 분은 갯벌의 경제성 많이 주장하시고 또 환경 쪽은 환경 파괴 많이 하시고 또 이제 국토 하는 사람은 국토 확장 쪽으로 이제 각기 자기 분야에서는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상당히 논란이 일단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국가 전체 입장에서 좀 미래까지 고려해서 이런 정책 결정이 됐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동강댐 건설입니다. 동강댐 문제가 있었을 때 아마 그때는 환경 문제가 상당히 주요 정책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진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동강댐을 건설할 건가 말 건가를 이제 그 결정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수자원 하시는 분들은 수도권의 문이 부잡을 것이다. 또 이제 댐 안전 하시는 분은 이게 석회암지 들어서 댐이 붕괴될 것이다. 또 경제하시는 분은 경제성이 있다. 또 환경하시는 분은 이거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각각 이제 자기 목소리만 이렇게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많이 이렇게 의견들을 제시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조사 평가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각 분야에서 주장을 하되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그걸 최우선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수 쪽은 뭐 다른 데 뗀 것을 하면 될 거 아니냐. 또 뭐 기타 안전성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튼튼하면 지으면 될 게 아니냐. 이제 가장 문제가 환경 문제였습니다. 이제 멸종위기종 천년기념물 동강 할미꽃이 수몰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원인으로 해서 동강댐 건설을 취소를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좀 생각이 나고요. 네 번째는 4대강 사업입니다. 4대강 지금도 논란이 많죠. 수질하시는 분은 수질 중심으로 말씀하시고 또 뭐 수자원 하시는 분은 수자원 중심으로 또 홍수는 홍수 중심으로 좀 다 각자 자기 부문별로 최적화해서 좋다 나쁘다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그 미래에 그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라든지 우리나라 물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국가 전체 입장에서 아마 적정성을 평가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장기적으로 최저가 차원에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같은 의류를 하시는 분도 4대강 사업을 해서 일단 소나 여울이 없어져서 얕은 물에 사는 고기가 없어졌다. 그래서 안 좋다라고 또 의뢰하시는 분도 있고 또 깊은 물에서 의뢰하시는 분은 수심이 깊어져서 대형 의류가 많이 오히려 더 증가했다. 그래서 좋아졌다라고 이제 각자 자기 입장에서만 좋고 나쁨을 판단을 한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수리, 수자원, 홍수, 기후변화, 물이용 뭐 다양한 측면에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정책 일정 사례입니다. 아마 1990년도 후반에 우리나라 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특히 이제 팔당 또 2급수로 전락을 하고 연일 신문에서는 크게 악화를 기사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한강 대책을 1998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 수립한 한강 그 대책은 정말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수립된 적이 없어요. 부문별로만 수립됐죠.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수도권 관련해서 토지 수요도 많고 또 준농림지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수도권에 토지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수변구역을 지정할 지금 아마 1m도 못 지정할 겁니다. 그 당시에 수변구역 1km씩 다 지정을 했고요. 특히 이젠 또 무료용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서울 시민, 인천 시민들 생각으로는 팔당이 나빠져서 2급수까지 됐는데 무슨 또 무료용 부담금을 내느냐. 그래서 안 냈을 겁니다. 그러죠. 무료용 부담금 다 수용을 했죠. 그죠. 이제 상류 지역도 이미 상수원 보호구역, 특대 지역, 자연보존권에서 엄청나게 규제들이 많은 이런 지역인데 또 무슨 토지 규제냐 해서 분명히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 최적화 차원에서 상생과 이런 쪽 기반으로 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한강 대책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물관리 대책은 이 한강 대책에 나왔던 이런 정책들을 다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강 대책이 결국 이제 그 한강법으로 법제화가 되고 한강 대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4대강 대책들이 다 만들어 4대강 법이 완성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 물관리가 지금 현재 한강 대책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정책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하류, 공영, 상생 결국 전체 최적화입니다. 이걸 해서 이제 국민들도 다 설득이 되고 해서 좋은 정책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우리나라 물관리 대책은 외국에서도 상당히 벤치마킹하는 훌륭한 정책이고 외국에서도 공무원들 교육하면 한강 4대강 대책 관련해서 많이 홍보와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환경정책 관련해서 상당히 어떻게 평가할 건가가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3년 유엔에서도 환경정책 결정할 때 과학 기반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런 쪽으로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EP라든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과학 기반 환경 정책 평가 관련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환경정책협의회에서는 아마 정책 논의할 때 부문이 아니고 전체 최적화, 과연 이게 국가 차원에서 미래 차원에서 후손 차원에서 과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전체 최적화를 이룰 수 있는 의사결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그 협의회가 아마 큰 역할을 하도록 저는 기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그 김범철 공동대표님께서 처음에 인사말 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참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어떤 정책 때문에 생긴 피해가 너무나 컸고, 또 어떻게 보면 정치가 모든 걸 압도하는 가운데 뭐 거의 뭐 탈레반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만한 사람들이 나서서 모든 정책의 결정을 함으로써 사실은 그 무지한 정책들로 인하여 삶의 기반이 파괴되고 심지어는 아주 회복할 수 없는 데미지를 입은 분야가 에너지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이 에너지 분야를 그동안 아주 잘못된 정책으로 아주 엉망진창을 만들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한동안 이 탄소 중립이란 말에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탄소 중립이란 말이 갖는 허구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일단 모든 말을 할 때 탄소 중립은 가야만 될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혹은 탄소 중립은 어렵지만 해야 된다는 어떤 전제를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의사결정 혹은 어떤 사고를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탄소 중립이라는 말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은 명제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많은 우리 삶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정책에다가 아주 마구 적용이 됐었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에너지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떤 몇 가지 어떤 사실만 듣고 난 다음에 에너지 문제를 판가름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문제에 관련된 이해를 저에게 주어진 15분 만에 제공한다는 건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탄소 중립이란 말이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이란 말에 대한 어떤 허구성, 그다음에 지난 정부가 했던 심각한 그 탈원전이라는 걸 갖고 있는 그 후유증, 그다음에 그 결과로 나와 있는 어떤 심각한 한전의 재무적 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아주 어렵게 만들었고 새로운 방향이 전환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탄소 중립과 리얼리티란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탄소라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화석 에너지를 태우면 탄소가 나온다는 건 명백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면 저기 나와 있는 파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연간 저 파이 동그라미 전체에 100을 쓴다면 그 가운데 정확하게 81%는 화석 에너지를 그냥 태우는 겁니다. 열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고로에서 원료가 필요할 때 태우는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그 피자 조각처럼 생긴 것이 이제 전기인데 그 둘을 합치면 19%입니다. 즉 우리는 에너지를 쓸 때 81%를 화석 에너지를 그냥 태우고 19%를 전기로 바꾸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에너지 그러면 전기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전기로 바꿔 쓰는 것은 전체 에너지의 19%에 불과합니다. 그 19%마저도 결국은 대부분을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고,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비화석 에너지를 전기로 만들어서 쓰는 분야는 불과 6.4%에 불과합니다. 즉 그걸 또 확대해서 보면 그나마도 5%는 원자력을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신재생으로 전기를 만드는 것은 전체 에너지의 1.4%에 불과합니다. 이게 2019년, 2020년의 데이터입니다. 지금 조금 더 늘었지만 여전히 그 범주 속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한다는 말은 저 가운데 초록색 피자 조각처럼 생긴 비화석 에너지로 만든 전기로만 모든 에너지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변화가 오려면 우리가 6.4%에 불과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전체 에너지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아무리 짧아도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텐데, 그걸 불과 아주 단기간 내에 하겠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처럼 원자력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나면 결국 우리는 그 허접한 태양광과 풍력으로 이 모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고난에 부딪히게 된다 하는 것을 정확한 팩트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대부분 다가 현실적으로 전혀 실현 가능한 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용이 드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 없이 그냥 목표만 정해서 말뚝만 박았을 뿐이지 그걸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도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우리가 무리하게 추구하게 되면 산업 부분에서 우리가 에너지로뿐만 아니라 원료로 쓰고 있는 많은 분야들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화석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철강을 위시한 1차 금속 산업이라든가 시멘트를 위시한 비금속이라든가 정유, 도시가스, LPG, 그다음에 석유화학과 플라스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들은 아무리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무한정 공급해줘도 화석에너지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들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큰 산업들이고 이것들이 단시간 내에 없어지고 2050년이면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황당하냐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탄소 중립이라는 말에 가려져서 나와 있던 그런 에너지 정책들은 우리가 발전 부분의 어떤 개선, 탄소를 좀 적게 배출하는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나라의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대부분의 산업들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방향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화석 에너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1900년부터 지금부터 한 120,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를 개발해서 써왔는가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제일 아래쪽에는 회색이 석탄이고 그 위에는 건색이 석유고 그 위에 있는 푸른색이 천연가스입니다. 이 세 가지의 화석 에너지가 우리를 이제 경제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버팀목이 되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서 우리는 지금 2024년 초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50년이 되었을 때 이게 제로가 되겠다는 이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것은 그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바로 수직 하강하는 걸 불과 앞으로 남은 26년 만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어떤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났던 것들이 저렇게 빠른 속도로 절벽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거의 망상에 가깝습니다. 특히 그 얘기가 처음 나왔던 2022년에서부터 2024년 올해까지도 여전히 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는 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앞으로 24년 후에 26년 후에 제로로 갈 것이라는 게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인구를 나타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잘 보이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79억 명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50년이 되면 데모그래픽 자료에 의하면 약 97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18억 명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늘어나는가 하면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혹은 남미에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인구가 줄어서 걱정이지만 아직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저소득이고 개발과 동시에 에너지가 아주 엄청나게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유일한 수단은 사실은 이런 화석 에너지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만큼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마구 망상으로 만든 개념이 탄소 중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사파가 재밌어서 갖고 왔는 두 가지 사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태양광이나 풍력을 몇 개 줘놓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봤더니 그 강 밑에서부터 공룡이 석유를 뒤집어 쓰고 올라오는 이 그림은 JP 모건이 만든 애뉴얼 에너지 페이퍼의 표지입니다. 너무 표지가 시사하는 바가 커서 한번 실어봤습니다. 이 책 내용은 꽤 두꺼운 책인데 읽어볼 필요도 없이 저 표지 하나만 보면 사실은 이 JP 모건이 보는 탄소 중립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실어봤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이런 겁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 보통 사람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늘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깨끗한 환경이라든가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늘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가, 그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과학적으로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를 보고 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나타내는 사파인데 그게 아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말씀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한 두어 해 동안 2022년, 2021년부터 탄소 중립을 얘기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속도도 아주 느릴 뿐만 아니라 그 많은 태양광과 풍력을 해놨더니 송전선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송전선 연결이 안 되면 어떠한 발전 설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호남에 엄청난 태양광을 깔았지만 송전선 연결해서 가동이 되지 않고요. 송전선 투자에 게을리했던 지난 정부 때문에 지금은 강원도에 발전소를 지어도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지 못할 만큼 그런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우리가 송전선도 없고 저장 장치도 없는데 이게 해가 뜨면 겨우 전기가 생산되고 바람이 불어야 전기가 생산되는 풍력에 의존해서 이 엄청난 경제를 가동한다는 게 완전히 불가능하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을 했고 이제 전 세계는 아마 탄소 중립이라는 화두는 거의 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긴 한데 이미 전 세계의 추세는 다 돌아섰고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어떤 정세, 두 차례에 걸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나 혹은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에너지 플로우가 전 세계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석유를 구입하고 석탄을 사오며 어떻게 우라늄을 확보하느냐 하는 어떤 그런 플로우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에너지 서플라이 체인이 바뀌고 있어서 어쩌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오폴리틱스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에너지 문제가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진 상황으로 왔고 그건 그 많은 환경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우리의 전범인 것처럼 얘기했던 독일이 지금 아주 거의 뭐 망했다고 얘기해도 좋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독일은 최근에 석탄을 엄청나게 태우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탄소 중립에 대한 현실이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심각한 탈원전이라는 정책을 지난 정부에서 해서 그 결과로 아주 큰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는 무리하게 탈원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을 졸속으로 강행을 하였습니다. 탈원전 정책이다. 그럼 우리가 마치 고리 1호기나 월성 1호기를 갖다 문 닫은 그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 얘기하기로는 나머지 원전이 많기 때문에 전혀 원전이 줄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큰 발전소인데 신한울 1, 2호기라는 것들은 다 지어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가동을 하지 못하게 해서 지난 정부 때 가동을 못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원래는 짓고 있던 것들을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끌어서 지연을 시켜서 넉장으로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다 들어와야 되는데 신한울 1, 2호기, 신한고리 5, 6호기 지금 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원래 계획에 의하면.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다 가로막거나 지연시켜서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가 아직도 가동을 못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신한울 1호기만 지금 가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착공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시작도 못했고 지금 다시 시작해서 부지 정리하고 지금 이제 원자로도 다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들 가운데 신한울 3호기는 지금 들어왔어야 됩니다. 원래 계획에 하면. 그러나 3, 4호기는 아직도 탓닦고 있을 정도로 한 5년간 이 모든 것들을 지연시킴으로써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원래 계획대로 지었으면 2022년 이전에 우리는 이중 5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가동되고 쌩쌩 돌아가면서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걸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민간 석탄 발전 건설을 계획보다 지연시켜서 강원도나 남해안에 지었던 석탄 발전소가 2022년 이전에 다 들어왔을 때 될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되었고 그다음에 송전선도 건설을 지연시켜서 우리나라 송전망을 엄청나게 취약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저발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저발전은 뭔가 하면 우리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스위치를 켜면 돌아가는 발전소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베이스 로드라 그래서 24시간 돌아가는 원전이나 석탄을 우리는 기저발전이라고 얘기하고 피크발전은 LNG나 재생에너지 뭐 양쪽에 속하지는 않지만 수력 같은 것들을 피크 발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저 발전을 줄이고 송전선 건설을 지연시켜서 심각한 후유증을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예고하고 있었고 많은 전문가들은 그런 경고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듣지 않고 강행한 결과 우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2022년 이전에 우리가 2021년쯤에는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문재인 정부 이전의 계획대로 한다면 71.6기가와트 정도의 설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고리 1호기를 폐로시켰고 월성 1호기도 폐로시켰고 신한울 1호기 2호기는 가동 허가를 안 내줬고 아닙니다. 가동을 시켜주지 않았고 다 지었는데 5, 6호기는 공론화한다고 지연을 시켰고 3, 4호기는 아예 착공을 중지시켰고 많은 석탄 발전소를 중지시키거나 지연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2022년 이전에 가질 수 있었던 기저 전원은 60.6기가와트로 정확하게 11기가와트라는 양이 줄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설비는 약 100기가와트를 넘습니다만 기저 설비 11기가와트 줄었던 것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우리는 천연가스 스팟 시장이라는 게 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엄청나게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저기 있는 그래프에 있는 세 선이 있습니다. 빨간색 선이 있고 노란색 선이 있고 회색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연가스의 가격을 나타내는 건데 빨간색 선은 미국에 있는 헨리 허브의 가격이고 노란색 선은 어느 건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가격이고 회색 선은 아시아의 가격입니다. 이 스팟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로부터 유럽에 가는 파이프라인이 끊기게 되니까 갑자기 가격이 폭등을 한 겁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로 폭등했냐면 그전에 오랜 기간 동안 이 가스의 가격은 10불 미만이었습니다. MMBTU당 10불 미만으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고 뭐 간혹 10불을 넘은 적도 있지만 그게 지난 오랫동안 기간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그게 10불을 넘은 게 아니라 30불이 됐다가 50불이 됐다가 70불이 됐다가 종국에는 전쟁 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파이프라인을 잠갔을 때는 90불에 도달하게 됩니다. 10불 미만에 있던 가격이 90불이 되게 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11기가와트의 전원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 상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천연가스 현물 가격이 급등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무방비로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저 설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LNG를 돌려서 가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무리 해외에서 가격이 올라도 그것을 우리가 가격을 올려서 스스로가 소비를 줄이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원전 대신에 LNG 가스 발전소를 왕창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스가 유독 엄청나게 비싼 해에 그걸 돌렸던 겁니다. 그래서 2022년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나 에너지의 어떤 사정으로 봐서는 최악의 한 해였는데 그렇게 하게 됨에 따라서 LNG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거의 1000만 톤에 가까운 LNG를 원래는 5불, 6불 하던 놈을 이제는 우리가 80불, 90불 주고 사갖고 오게 되고 그것을 탱커에 가득 채워서 전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탈원전이라는 어마무지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게 엄청난 돈이었고 실제로 우리 옆에 있는 일본도 우리랑 에너지 사정은 비슷한데 탈원전 하지 않았고 에너지 전환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37만 톤밖에 수입하지 않았는데 스팟 시장에서 우리는 1000만 톤 이상을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는 엄청난 돈을 쓰게 되었고 아래쪽에 녹색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탈원전이나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기저전원을 상실시켰고 기저전원을 상실했을 그 당시에 LNG 현물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우리는 엄청난 규모의 적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엄청난 적자를 맞이하게 되었고 2021년부터 사실은 시작을 하였는데 그 적자의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냐면 하루에 1000억을 적자를 냈습니다. 매일 1000억씩 적자가 났습니다. 놀랍게도 1년 반 이상을 1000억이 어떤 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매일 낸 겁니다. 우리 국민들 그걸 모릅니다. 하루에 1000억씩 적자난 게 한 500일 계속되면 50조가 됩니다. 우리는 한전은 지난 1년 반 동안 50조 적자를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50조를 전부 채권 시장에 빌려서 한전은 어떤 일을 했냐면 한전이 전기요금으로 받은 돈은 하루에 2,500억입니다. 큰 돈이죠. 2,500억인데 전기를 만들거나 전기를 사는 데 들어간 돈 3,500억이었습니다. 그럼 매일 1,000억이 부족하잖아요. 그 1,000억을 매일 채권 시장에 가서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겁니다. 한전은 우리나라 제일 큰 공기업이고 국가가 뒤에 있으니까 무한정 채권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었고 물론 그건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한전이 채권 발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 에너지 공기업 두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가 적자나 미수금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커졌고 한전의 경우는 적자가 22년 연간 한 해 동안 32조가 발생했고
또 올해도 23년 지난해군요. 벌써 지난해도 거의 상반기에만 8조 이상의 적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의 부채가 어마무지하게 늘어나서 결국 부채가 201조 원이 넘었고 부채 비율이 577%입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평균 부채 비율은 100% 조금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공기업이 부채 비율이 577%가 되었고요. 부채가 201조인데 한전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사면 시가총액이 11.4조밖에 안 됩니다. 시가총액이 11.4조인 회사가 부채가 201조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회사를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에다가 대입을 시키게 되면 벌써 망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국가가 뒤에서 돈을 빌려주는 걸 보증하고 있다는 이유로 어마무지한 적자를 지금 계속 쌓고 부채의 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미 15조가 되었는데 15조의 미수금을 이미 쌓고 있습니다. 미수금이란 말은 돈을 받지는 못하고 외국에 높은 가격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돈 차액만큼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가스공사가 계정으로만 갖고 있는 돈입니다. 실제로 돈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공사도 부채가 52조 원이고 부채 비율이 500%에 육박합니다. 이 두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탈원전이라는 걸 했고 마침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천연가스가격이 폭등을 했고 불과 1년 반 정도 사이에 우리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는 에너지 공기업 두 개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의 파산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한전이 과거에 적자를 견뎠던 이런 2008년도의 금융위기 때 2조 9천억 적자를 한번 견딘 적이 있습니다. 그 2조 9천억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의 공기업 시스템, 우리나라의 정부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부채 혹은 적자의 맥시멈이라고는 생각합니다. 2조 9천억은 견뎌 넘어갔습니다.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러나 이번에 일어난 50조의 적자는 그것의 10배도 훨씬 넘습니다. 이걸 이 지금 시스템이 전기요금 조금 찔끔찔끔 올려서 나중에 갚고 건전한 전력회사가 되고 또 앞으로 송전망과 관련 투자도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전은 이미 회복불능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전이 무한정으로 돈을 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공기업도 말하자면 한전채를 발행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가 자본금 플러스 적립금의 5배인데 그것을 이미 꽉 차서 올해 연말에 꽉 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중간 배당을 받아서 겨우겨우 아마 총선 때까지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럼 총선 이후에 한전의 재무 상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정도로 한전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을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막대한 규모의 이 전력망 투자가 필요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반도체 단지를 용인에다 만든다 그러고 데이터 센터도 들어온다 그러고 전기자동차도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 전기를 누가 만들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이 없는 전력회사가 되어버린 이 상태를 만든 게 바로 탈원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얼토당토하는 화석 에너지를 줄이거나 아니면 원전을 줄이는 이런 행위를 할 때가 아니고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에너지 가격을 매겼더라면 우리 국민들은 아마 최소한 20-30% 정도의 절약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럽은 사실 에너지 가격을 2배, 3배씩 올렸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량을 줄임으로써 어떤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를 줄이는 건 했겠죠. 이 방에도 벌써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켜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가운데 이런 어떤 적자와 부채의 산을 쌓고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요를 줄이는 노력이 환경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가능한 노력이지 그것을 공급을 갖다가 손을 대서 하겠다는 건 망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시 에너지 안보가 아주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에너지의 근간을 뒤흔드는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결과 매우 취약한 모습으로 지금 새로운 에너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서플라이 체인은 변하고 있고 우리는 아마 과거처럼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사올 수 있는 단계를 넘어가서 이제는 블락화되어 있는 어떤 에너지 시장에서 에너지를 사와야 되고 최근에 우라늄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아마 투자를 하고 공급을 해야 되는 능력이 낮아져 있고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너지가 없는 고도산업국가입니다. 에너지가 없는 고도산업국가라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입니다. 에너지가 있으면 고도산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엄청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누리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없는 가운데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엄청나게 개발한 그런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수입을 엄청나게 원활하게 할 수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죠. 그러나 이 두 개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고도산업 국가라는 걸 유지하려면 우리는 에너지 문제를, 에너지 안보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아무리 용인히 만들고 싶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그 어마무지한 전기를 공급할 능력은 지금 없는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따라서 에너지 안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 에너지 안보를 해치는 형태의 환경의 어떤 뭐랄까 무지한 어떤 그런 일들이 아주 일어났고 우리는 거기에 관련된 고통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긴 시간 동안 재발제를 드려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거 개발 시대에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니면 산업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경제 성장이었다면은 오늘날 경제의 정책 결정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들을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거버넌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 협의회가 앞으로 이 지향해 나가야 될 방향이 지금 이 협의회 자체가 이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요 이 환경 정책 결정에서 이 올바른 그리고 합리적인 이러한 대안들을 충분히 도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훌륭한 이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 두 번째 이 발제를 해주신 인천대 손 교수님께서 이 에너지 정책의 여건 변화 전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국내 에너지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 탄소 중립 말씀하신 대로 이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탄소 중립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 기후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저희들이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은 후속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손 교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허구성을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저희가 볼 때는 후속 세대를 위해서는 탄소 중립이라는 건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 각국이 처한 환경이나 이 상황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최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지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선진국이 추구한 방향대로 쫓아가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떤 식으로 우리 상황에 맞춰서 도달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특히 선진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탄소 저감이나 신재생 에너지 비율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대신 우리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출을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정책 이런 것들도 같이 결부가 돼서 여건이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환경 정책에서 저희가 뭐 잊지 말고 이제 꼭 생각을 해야 되는 포인트를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세 가지 포인트 모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이미 생각하는 내용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보다 강조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언급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환경 정책에서 첫 번째로 고려를 해야 될 점은 경제 성장이 반드시 담보돼야 된다는 이제 점입니다. 환경이라는 게 물론 이제 중요합니다. 환경 보호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 사람이 뭐 없는 환경이라는 건 뭐 결국은 뭐 의미가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경제 성장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아주 예전에는 경제 성장과 이제 환경 보호가 이제 상충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제 성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이제 보면은 상충되는 게 아니고 이제 보완적인 관계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환경에 더 신경을 쓰고 더 보존을 이제 잘하고 있지. 대부분의 환경이 문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이제 오히려 저소득층 국가에 더 훨씬 더 지금 많죠. 우리나라하고 만약 북한만 비교하더라도 뭐 우리나라가 환경 보호를 더 신경을 쓰고 있지 뭐 북한이 환경 보호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기후변화 대응을 한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그런 효과성이 우리나라가 더 효과적으로 접근을 하지 뭐 북한이 기후변화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 석탄을 확보해가지고 사용하기도 지금 힘든 국가인데 그러니까 뭐 결국은 경제 성장이 담보돼야 우리가 이제 환경을 이제 신경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뭐 두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소득이 이제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기술력하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이제 자본력이 이제 따라줘야 환경 보호도 이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이제 반드시 담보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또 환경에 대한 신경을 쓰려면은 결국은 반드시 비용을 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에 대해 가지고 앞에서 이제 손양훈 교수님께서 이미 좋은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요. 앞에서 봤던 그 사파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뭐 환경 보호 다 좋습니다. 특히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환경에 대한 이제 관심도도 많아지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대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다는 점에 이해가 대해서는 이제 많이 까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는 당연히 우리가 운행하는 휘발유, 이 휘발유를 덜 쓰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휘발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질이다 그러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당연히 비용이 지불이 돼야 되는 거고. 뭐 심지어는 제가 지금 집에서 뭐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이 반드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당연히 많이 버리지 못하게 아니면 그 쓰레기를 뭐 재활용하기 위한 뭐 어떤 노력이라든지 비용 같은 게 이제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 비용에 대해 가지고 자꾸 이제 간과를 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앞에서 이제 손양훈 교수님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아까 전기요금 얘기만 하더라도 아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지금 손실이 나고 있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평균적인 가구에서 전기요금을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를 지불한다고 이제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지금 적자 한전의 적자만 메운다고 해도 지금 이거에 한 두 배 이상의 요금은 지불을 해야 될 테고 그리고 만약에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실제로 이루려고 하면은 아마 제가 직접 계산해 보지는 않지만 거의 10배에 달한 돈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우리나라의 전 국민이 한 달에 50만 원의 전기요금을 부과를 하면서 그러면 탄소 중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탄소 중립과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실과 어떤 그 중간 정도의 뭐 소비자들은 이제 원하고 있다. 그러면 뭐 거기까지만 이제 가는 걸 테고요. 물론 이제 선택은 국민과 소비자들이 하는 거지만은 여기에 대한 정부는 분명하게 이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환경 보전을 했을 때 편익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 비용에 대한 과학적인 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편익이 환경을 지키는 편익이 큰 건지 아니면 그걸 보전하기 위한 비용이 큰 건지에 대한 과학적인 그런 이제 내용이 있어야 소비자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이제 정확한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특히 이제 환경 단체라든가 우리나라 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편익하고 이런 비용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산출을 해내는 전문 기관들까지 이제 뭐 많이 만들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에 대해 가지고 개별 연구자가 이런 비용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산출해내는 뭐 이런 형태를 지금 띠고 있어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의견이 이제 개입되기가 굉장히 편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과학적으로 이게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언제나 편익과 비용을 산출해내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아니면은 뭐 국민의 여론에 따라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결정되는 이제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객관적인 편익과 비용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통해 가지고 환경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이고요. 요 세 가지를 이제 동시에 지금 오늘 이제 환경 정책 이제 협의체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중에 요 마지막 부분 편익과 비용의 이제
설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요거를 이제 쉬쉬하는 이제 경향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숫자가 연구원이나 학계에서 이게 제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대중한테 정확하게 알리지 못해가지고 일반 국민이나 소비자가 잘못된 판단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손양원 교수님께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늘 이제 창립하는 이제 한국 환경정책협의회에서 앞으로 이제 많은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요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그 발표해 주신 두 분 너무 잘 들었고 그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노력의 일환과 또 한국 환경정책협의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활동의 어떤 모티브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또 업사이클링 그 제품을 제작하는 기업이다 보니 강점이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물들을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활용하는 소재는 폐 우산과 현수막인데요. 그 자주 잃어버리고 고장나는 우산, 폐 우산과 또 그 단기간 사용하고 폐기되는 현수막 그런 소모품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모품들의 폐기량을 감소하고 또 반대로 업사이클링 활용량은 증대하고 그러면서 어떤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프로세스를 개발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작년에 이제 제주관광공사랑 같이 이제 협업을 진행해서 페트병 리사이클 원사로 그 가로등 배너 현수막을 제작했었고요. 그래서 사용이 끝났을 때 단기간만 사용되니까 이제 사용이 끝나서 다시 수거를 해가지고 이런 업사이클링 우산을 또 만들었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지금 그 제주공항과 그 주민센터에 이제 관광객들과 도민들이 우산을 사지 않고 같이 대여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용 우산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뭔가 이런 식으로 좀 더 방법을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된다는데 첫 번째는 목표입니다. 목표는 물론 이제 우리가 달성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목표 자체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21세기의 분명한 화두 목표는 탄소 중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생물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들 자체는 국제적으로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있고 각 지역 자체적인 측면에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 자체는 조금씩 수정은 될 수 있겠지만 뭐에 의해서 아래쪽 하위 단위에 의해서 즉 뭐냐면 진단과 처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최지용 교수님은 주로 이제 처방 즉 뭐냐면 환경 결정론에 대해서 주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 최지용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가 환경 문제를 다루는데 참 시대적 상황 자체와 시대적 상황 자체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토를 보면은 국토는 똑같지만 국토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공급, 조절, 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공급적인 기능들이 주로 우선 가치를 뒀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조절과 지지에 또 가치를 두고 있고요. 우리가 더 잘 살게 되면 아마 문화 쪽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전공 분야마다 이 과학적인 진단 처방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여지껏 우리가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은 과학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 자체가 있었는데 진단 자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물론 똑같은 과학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상황에서 답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요한 것은 우리 과학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진단과 관련되어 있는 지금 그 손양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 문제, 수 문제는 수 문제 정확한 진단과 한계를 제시하면서 뭔가 이렇게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 똑같은 것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최적화를 통한 이제 환경 정책의 결정이 될 수 있겠죠. 바로 이 부분 자체가 이제 환경 정책 협의회가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하는데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정책 결정 자체는 NGO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자가 하는 것이라 정치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가한테 정확한 이 진단 기술들을 다 이렇게 나열해 놓고 이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원한다라면 최지은 교수님은 이제 우리나라 국토 전반에 대한 이제 개발 계획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문제에서도 굉장히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도 될 수 있고 누구 편들기 위해서 하는 결정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산하는데 우리 이 환경정책협의회가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환경 혼자만 존재한다면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는데 인구의 증가 또는 인구의 편중 뭐 그다음에 이제 이 에너지 아까 송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에너지 문제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우리나라는 공업 입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업화 문제, 자원 문제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나가 보면은 어쩌다 텔레비를 틀면은 스포츠를 많이 하고 가끔 뭐 CNN 같은 데서는 국제 정세 좀 얘기하지 환경 문제를 다루는 거를 거의 못 봤는데 왜 우리만 유독 그런가? 그래서 인구 밀도를 조사해 봤더니 싱가포르 같은 나라 빼놓고서는 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죠. 그 좁은 데서 또 공업 입국을 한다고 공장을 계속 건설하고 그다음에 이 국민소득이 올라가니까 리크레이션 리조트 뭐 이게 개발한다고 또 사방에 땅을 파헤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그렇게 환경에 관심이 많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머리에 놓고서 이 발제의 내용을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최 교수님의 이 5가지 사례를 보면서 굉장히 이 조율이 어려운 그런 작업들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연 생태계 보존, 환경 오염 문제, 그다음에 또 이 주민들이 그러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그 에너지 문제라든가 기후 변화, 탄소, 그다음에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환경과의 조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앞으로 우리가 환경 정책을 제안하고 이 정부에다가 또는 이 어떤 특정 그 결정 단체에다가 제안을 할 때에는 좀 균형 감각을 가진 그런 제안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두 번째 토론은 에너지 문제인데요. 그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 마지막에 그 결론을 내주신 원자력 발전 확충 문제, 뭐 SMR 초소형 원자로도 앞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그쪽에 많은 기대를 걸어야겠고, 그렇게 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은 이 협의회에서도 좀 더 그 에너지 저감을 위한 이 대책을 좀 발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산업구조, 중화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좀 줄인다든가, 그다음에 이 시민운동으로서는 교통이나 난방, 조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절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자꾸 대형화가 되는데 좀 더 어떻게 소형차, 대중교통 위주로 좀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시민운동하고 같이 결부해서 해나가면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 농업 전기라든가
이 시장에 가 보면은 이 조그만 음식점에서도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문 열어놓고 하는 그런 전기료가 너무 싸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전기료 인상을 해서 수요도 좀 감축하고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그 다음 에너지 정책하고 환경을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화석 연료를 뭐 부득이 앞으로도 사용을 하게 된다면 대기 오염 문제와 기후 변화 이거는 이 같이 고려를 해서 에너지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차지하는 포션은 작지만 계속 개발한다면 그 환경 영향 예를 들면은 이 풍력 발전을 위해서 백두대간에 나무를 다 자르고 이 풍력 발전기를 설치한다든가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이 산림을 전부 이 파괴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득과 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싶은 거는 이 4대강 사업이 아직도 결론이 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어느 쪽이 좋으냐 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하는데 과학적으로는 아마 정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진행 과정과 앞으로도 더 지속될 논쟁에서 이 협의회가 어떤 부분은 수긍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이 최적의 방안을 또 앞으로도 찾아가고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성산 뭐 도룡뇽 소송 잘 아시지만 이게 환경만을 생각하고 자연만을 생각해서 나온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과 경제적인 측면, 편의적인 측면, 환경 보존적인 측면을 다 고려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협의회에서 찾아내서 제시하는 그런 기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하나 만들었나? 뭐 이런 식의 우리 정책협의회가 아니라 여기는 정말 여기서 나오는 제안은 무게감 있고 우리가 정책 입안자들이 받아들일만 하구나 하는 식의 좀 성공적인 활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 참여라든가 이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조인트 뭐 이런 어떤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 폭을 넓혀가는 교류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왔고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이게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하고 환경 보존만을 위주로 생각해 가지고 경제적인 측면이나 주민 편익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 억제하는 그런 식의 정책보다는 밸런스를 맞춘 종합적인 정책들이 많이 좀 제안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몇 가지를 한번 열거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김범철 교수님하고 벌써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 저 대관령의 저 양떼 목장 거기서 나오는 분뇨들 때문에 소양강이 오염이 되는데 그거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또 축산 뭐 돼지 키운다고 충청도에 많은 돼지 농장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악취와 이 수질 오염은 피해는 너무 크니까 우리 같이 좁은 나라에서는 축산은 포기하고 호주나 남미에서 소고기는 수입하고 대신 좀 친환경적인 뭐 이 화훼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리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아주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가의 축산업, 농업의 어떤 방향성과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적인 풍력 발전이라든가 태양광 발전 이것과 득과 실을 잘 해서 환경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인구 증가에 따르는 개발 압력, 국토 개발 산을 파헤치는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은 앞으로는 그 반대적인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방 소멸화 그래가지고 과거에 온천장 리조트 뭐니 잔뜩 개발해서 이 사업을 잘 했었는데 요새는 인구도 줄어들고 또 관심사가 바뀌면서 그게 다 리조트가 폐허돼 가지고 지금 방치된다고 하는데 그 지방 공동화에 따른 그 보건 문제 파헤쳤던 개발을 어떻게 쾌적한 자연으로 돌리느냐는 부분 그런 것도 우리 협의회에서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